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영문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최영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아름다움에 대한 걸로 한 3회 정도 강연을 처음에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보편적인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문맥을 잡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이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을 좀 만들어 볼까,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라는 것이 이제 제일 큰 이제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제가 영문과에서 가르치고 있고 주로 이제 문화연구 분야 쪽에 강의를 많이 하지만 글도 많이 쓰고 그쪽으로 많이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영문과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관심사 중에 하나가 비평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전통 비평에 대해서는 아주 큰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루고 있는 분야가 영문학 분야다 보니까 영문학에 있어서의 비평사를 주로 관심 있게 공부를 했었고 지금도 학생들과 아주 즐겁게 여러 글들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영문과 학생이 되어서 아주 옛날에 영미비평에 대한 강의를 들었을 때 처음 읽었던 글이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공부를 할 때도 그러니까 그때는 영미가 붙지 않고 그냥 문학 비평과 이론의 역사라는 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돼서 이제 그 과목을 듣는데 거기서도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영문학뿐만 아니라 뭐 유럽 문학에 끼친 영향은 뭐 특히 유럽 문화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서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식으로 이후의 문해비평사에서 그 갈래를 형성을 해내고 그다음에 그 갈래에서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쭉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오늘은 상당히 옛날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봐서는 한 18세기 정도까지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하나의 학제로서 미학이라는 어떤 학문 체계로서 형성이 되기까지의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두 권의 책, 시학이라는 책과 수사학이라는 책이 어떤 식으로 두 개의 큰 갈래 흐름을 형성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서양 비평사에서 항상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에 붙어 있는 이야기가 숭고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숭고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을 붙여서 이야기한 에드먼드 버크라는 18세기의 영국 문해비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글을 좀 소개를 하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학이라는 어떤 하나의 학문적인 틀로서야 미학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그렇게 크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학은 이미 18세기 말쯤에 가면 이게 철학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주로 그 지금까지 관심 있었던 글들이나 아니면은 그 서양 문학 비평사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철학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에드먼드 버크나 아니면 레싱 같은 사람들의 작업들은 상당히 그런 어떤 좀 딱 틀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뭐 그 사람들이 뭐 굉장히 그쪽만 공부를 한 사람들도 아니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정치도 하고 뭐 그다음에 극작도 하고
뭐 관료로서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제 했던 작업들인데요. 그게 그래서 이제 한 그 직전까지 해서 어떻게 그 미학이라는 그 틀이 이제 형성이 되는지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틀 안에서 그 문맥 안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좀 현대로 넘어와서요. 영상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 특히 이제 초기 영화사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의 키 포인트는 몽타주라는 단어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몽타주라는 게 본래 뭔가를 편집한다, 그다음에 그 서로 조합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시간을 어떤 식으로 다르게 배열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조금 더 복합적인 이미지를 구성하는 배치의 문제까지 연결이 될 수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조화로운 아름다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전에 전통적으로 아름다움의 가치가 이어지는 부분들, 그다음에 그것이 단절되는 부분들, 그리고 새로운 어떤 몽타주 미학의 이 전개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고요. 여전히 그 몽타주라는 개념으로 이 소리에 대한 부분을 그다음 세 번째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경우에는 제가 한 번도 그렇게 묶어서 한번 안 해봤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제 스스로도 굉장히 좀 익스페리멘탈합니다. 실험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한번 그렇게 한번 엮어서 이 마지막 부분은 일렉트릭 댄스 뮤직까지 한번 연결시켜서 요즘 아주 핫한 그 EDM 음악까지 한번 연결을 시켜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옛날 이야기입니다. 아주 조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렇게 아주 엑사이팅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제가 좀 살펴볼 그 텍스트들을 한번 연대기적으로 한번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과 수사학, 그 다음에 이제 AD 1세기에 나온 롱기누스라는 사람이 쓴 그 숭고함에 대하여라는 글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숭고함에 대하여라는 글을 쓴 롱기누스에 대해서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뭘 한 사람이고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뭐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글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17세기쯤 되는데요. 서양 유럽 사회에서 굉장히 큰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글이 저 롱기누스의 On the Sublime입니다. 이제 저 글이 그 고대 히랍어로 쓰여진 글인데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읽지를 못했어요. 못하다가 프랑스의 부알로라는 문해비평가가 저걸 프랑스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 프랑스어로 번역된 On the Sublime이라는 글을 이제 영국의 존 드라이든이라는 사람이 갖다가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번역을 하는데 굉장히 시적으로 번역을 합니다. 라임 다 맞추고 가군 다 맞추고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것을 열심히 읽었던 알렉산더 포흡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고전주의, 신고전주의의 규칙들을 이제 막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전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이 사실은 롱기누스의 On the Sublime이라는 글인데요. 그래서 보통 문해비평사에서 이야기를 할 때 롱기누스의 글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학적인 전통이 어떻게 롱기누스로 해서 17세기까지 쭉 이어지는지를 그 비평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서부터 또 이제 갈라져 나오는 것이 이제 에드먼드 버크나 아니면 레싱이나 독일의 레싱이나 이런 사람들의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수사학적인 전통에서 벗어나서 미학적인 전통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큰 차이를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크는 이제 18세기 중반 이후에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사실은 낭만주의라는 19세기 초반의 영국 문해사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영국 낭만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버크의 위치가
딱 중간에 끼어 있어서 딱히 낭만주의를 이야기할 때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나 다 이 버크를 읽지 않으면 낭만주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아주 매끄럽게 이렇게 어떻게 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는지를 알기가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레싱도 상당히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뭐 규정하는 아주 특징적인 단어는 Man of Letters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문필가입니다. 문필가. 이 사람이 딱히 무슨 학자도 아니고 작가도 아니고 그걸 다 어우르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또 저 신학자이기도 했고 완전 다재다능합니다. 이제 뭐 지금은 조금 이제 너무 분화되어서 다들 작업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라오콘이라는 이 글이 아주 야심찬 글이긴 하지만 굉장히 산만합니다. 그리고 일관성도 없고 처음 했던 주장이 뒤에 가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뒤죽박죽입니다. 사람 자체가 조금 이렇게 너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좀 산만한 그런 흔적이라고들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레싱의 작업이나 버크의 작업이 이전에 뭐 롱기누스나 이런 아니면 그 이후에 쭉 이어져 왔던 작업들이 계속 어떤 문학 텍스트 혹은 그런 내러티브 구조를 가진 예술 작품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시각 예술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이제 버크나 레싱에게서입니다. 그래서 라오코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석상입니다. 제가 나중에 여기 슬라이드로 준비해 둔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헤겔로 넘어오면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철학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미학이라는 책이 사후 출판이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헤겔이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것은 이제 1818년에서 29년 사이에 그 강의를 했던 강의록을 묶어서 이 사람이 31년에 죽었는데 35년에 출판이 됩니다. 이게 1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저서입니다. 그래서 다 읽은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1000페이지. 그래서 보통 이제 인트로덕션만 읽습니다. 그게 미학 서설이라고 해서 Introduction to Aesthetics. 근데 그게 한 1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겔로 넘어가면 하나의 철학의 한 분파로서 이제 미학이 거의 이렇게 정립되는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헤겔이 정의한 그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요. 그 정의와 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존 키츠라는 19세기 낭만주의 시인이 썼던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 항아리에 붙이는 노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영국 그 브리티시 뮤지엄에 있는 그 그리스 항아리를 보고 한참을 서서 보다가 이렇게 쓴 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관념적인데 또 이 사람이 또 펼쳐내는 그 항아리 속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감각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강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영어로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딱히 이렇게 번역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나를 잡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썼는데요. 뭐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학은 기본적으로 비극이라는 예술 작품의 한 장르에 대한 연구서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이라는 장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그 당시 유행했던 두 개의 그 문학 예술 장르가 비극과 서사시였었죠. 서사시라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의 내레이터가 나와서 쭉 이야기를 전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그 당대에 굉장히 아주 그런 그 이야기를 잘 이렇게 수행하는, 그 퍼포밍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전부터 내려오던 이야기인데 호메로스가 너무 잘해서 그 호메로스 당시의 왕이 이제 그거를 글로 남겨라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호메로스 거라고 돼 있지만 호메로스 버전일 뿐이지 호메로스가 만든 건 아니라는 게 정설이죠. 근데 그 호머의 작업, 그 호메로스의 작업과 다른 편에 서 있던 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디오니소스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이제 제전을 했었죠. 뭐 일설에 의하면 제가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계속 이야기만 듣고 해서 확인을 안 해보고 있는데요. 그리스의 모든 신들이 신전이 있는데
디오니소스가 신전이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제사 의식일 3일 동안의 그 비극 작품에 대한 제전으로 시작을 했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걸 했었고요. 이제 컴피티션으로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상을 줬는데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사람이 소포클레스라는 그 작가였고 그 소포클레스의 이제 대표작이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작품이고요.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작품을 염두에 두고 비극에 대한 이론을 이렇게 쭉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정교합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작업이, 시학에서 하는 작업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은 두려움과 연민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르 정도가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카타르시스라는 단어, 뭔가를 해소하고 씻어내고 하는, 그러니까 발생시킨 것을 씻어내는 어떤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것은 내레이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뭔가를 쭉 호모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행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배우들이 직접 무대에 나와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그런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그것의 6가지 요소를 뭐 플롯, 캐릭터, 소트, 딕션, 멜로디, 스펙타클 이렇게 6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지금 이게 왜 굉장히 정교한 구조주의적 방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이 두려움과 연민이라는 두 개의 감정이 발생하는 장치를 이 인식과 관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버설이라는 것은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이디푸스의 운명이 뒤집어집니다. 왕이었다가 완전히 밑바닥 인간으로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 리버설, 반전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피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민이라는, 그러니까 측은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연극을 보면 양쪽에 합창단이 있는데 그 합창단들이 끊임없는 그 피티에 대한 이 메시지들을 쏟아냅니다. 그렇게 되고, 인식이라는 것은, recognition은 뭔가 자기가 그 사람일 수 있겠다.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한 그 사람이 이 나라 환란의 주범인데 그 주범을 찾아라라고 명령을 내린 이 왕이 내가 그 주범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점점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되죠. 내가 주범이었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알지 못하고 한 행동들이 알고 보니 그게 엄마였고 그게 아버지였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인식과 연결되는 것이 두려움, fear라는 감정과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그 소포클레스가 만든 오이디푸스 왕은 그런 인식과 반전에 의해서 연민과 두려움이 발생되고 그것이 해소되는 가장 적절한 구조를 가진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비극의 구조.